완한 홍렬이 저작거리 여기저기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한 마리 준마가 나는 듯이 달려왔다. 가뜩이나 좁은 저작거리는 붐비는 행인들과 버려놓은 좌판들로 빼곡히 들어차 발디딜 틈도 없었다. 완한 홍렬이 어찌 저런 속도로 말을 달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다급하게 한쪽으로 비켜서자 순식간에 한 필의 황마가 사람 틈을 헤집고 모습을 드러냈다. 온몸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다리가 곧게 뻗은 그 황색 말은 보기 드문 준마임이 틀림없었다. 완한 홍렬은 속으로 탐복했지만 말에 올라탄 주인의 몰골을 보자 기가 막혔다. 잘 빠진 준마와는 반대로 그 말 주인은 뚱뚱하고 땅딸막한 못난이어서 안장에 앉아있으니 어떤 게 말이고 어떤 게 사람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였다. 팔도 짧고 다리도 짧을 뿐 아니라 목은 아예 없는 것 같았고 괴상아리만큼 큰 머리가 양어깨 사이에 자라목처럼 쑥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말은 빽빽이 모인 행인들 속을 자유자재로 달리면서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았고 좌판 하나 건드리는 법이 없었다. 번개같이 저작거리를 달리는 모습이 흡사 대평원을 마음껏 질주하는 야생마 같았다. 완한 홍렬은 자기도 모르게 갈채를 보내며 감탄했다. 바로 그때 길가에 달리기 놀이를 하던 두 아이가 말 앞을 지나게 되었다. 깜짝 놀란 말이 앞발로 한 아이의 몸을 차려는 순간 그 땅딸보가 잽싸게 고삐를 끌어당기며 안장에서 몸을 솟구쳤다. 몸이 가벼워진 황마는 허공을 가르며 두 아이의 머리 위를 훌쩍 넘어갔다. 그러자 그 땅딸보가 다시 안장 위에 가볍게 내려앉았다. 넋을 잃고 바라보던 완한 홍렬은 땅딸보의 절묘한 기마술에 혀를 내두르며 머리를 굴렸다. 우리 금국에도 기마술에 능한 자가 많지만 저런 기막힌 기술은 처음 보는군. 역시 사람은 외모로 평가해선 안 돼. 저 사람을 데려가 기마병들을 훈련시키게 하면 내 휘하의 기병들은 천하제일이 될 것이다. 완한 홍렬은 저런 사람을 등용하지 않고 초야에 내버려두는 송의 조정은 역시나 무능하다며 속으로 비웃었다. 그는 능력만 있다면 신분 따위는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황마를 탄 땅딸보를 교관으로 데려가야겠다고 결심한 완한 홍렬이 빠른 걸음으로 뒤쫓으며 큰 소리로 땅딸보를 불러 세우려는데 황마가 골목 어귀를 돌자마자 급히 멈추어 섰다. 그걸 보고 완한 홍렬은 또 한 번 놀랐다. 말이 달리다 멈추려면 속도를 서서히 줄여야 하는 법인데 이 황마는 전력 질주를 하다가도 금방 제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이는 매우 대단한 기술로 아무리 무공이 높은 자라도 미친 듯이 달리던 말을 한순간에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그때 땅딸보가 말에서 사뿐히 뛰어내려 한각의 안으로 들어갔다. 완한 홍렬이 다급히 쫓아가 보니 취선루라는 고급 주루였다. 그걸 보고 완한 홍렬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마침 주루에 왔으니 크게 술을 한턱 내면서 부탁하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 땅딸보가 큼지막한 술 항아리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완한 홍렬은 황급히 몸을 숨겼다. 땅딸보가 서 있는 모습은 더더욱 가관이었는데 세척도 못 되는 키에 어깨너비만 그와 맞먹는 세척이었다. 황마가 워낙 키가 큰 놈이라 말과 함께 서 있으니 그의 머리가 말등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땅딸보가 술 단지를 말 앞에 내려놓고 손바닥을 펴 가볍게 내리치자 술 단지의 좁다란 목이 날아가 마치 바닥이 깊은 화분 같은 형상이 되었다. 그것을 말 앞에 들이대며 휙하고 휘파람을 불자 말이 고개를 숙여 그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완한 홍렬이 술 향기를 맡아보니 놀랍게도 절강소홍의 명주 여아홍이었다. 게다가 그 향기로 보아 적어도 10여 년 이상 묵은 진품임이 틀림없었다. 잠시 후 땅딸보가 주루 안으로 들어서며 금자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주문을 했다. 주인장, 최고급 술과 안주로 3상만 차리게. 2상은 고기 안주로 하고 1상은 채소로만 준비해야 하네. 숨어서 그걸 지켜보던 완한 홍렬은 땅딸보가 어떤 손님을 만나는지 지켜보다 기회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주루로 들어가 창가에 자리를 잡고는 술 한 근과 안주 몇 가지를 되는 대로 주문했다. 때는 바야흐로 춘 3월이라 취선루 창가로 보이는 나무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 경치를 감상하고 있던 완한 홍렬의 눈에 갑자기 고깃배 한 척이 쏜살같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좁다랗고 긴 배였는데 뱃머리가 높이 솟아있고 뱃전에는 고기를 잡는 물새들이 두 줄로 가지런히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무심코 쳐다봤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앞에 작은 배를 따라잡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안에 한 사람이 앉아있고 도롱이를 걸친 여자가 뒤에서 노를 젓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가볍게 노를 휘젓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도로 미루어 한번 노를 젓는데 어림잡아 배끈에 힘이 실려있는 듯했다. 그녀가 몇 번 노를 젓자 고깃배는 이미 주루 가까이 당도했고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노는 동으로 주조한 쇳덩이였다. 완한 홍렬은 어떻게 연약한 여자가 저런 위력을 발휘하는지 신기했다. 이윽고 여인은 주루 밑 돌계단의 나무 난간에다 배를 묶고 사뿐히 뛰어내렸다. 배 안에 앉아있던 사내도 장작을 한 짐 둘러맨 채 따라내리며 함께 주루로 들어왔다. 여인이 먼저 땅딸보를 향해 반갑게 소리쳤다. 셋째 사형. 단숨에 달려가 그의 곁에 앉자 땅딸보도 반갑게 맞이했다. 넷째 사제, 일곱째 사매. 생각보다 일찍 왔군. 완한 홍렬은 곁눈질로 그들을 살펴보았다. 여자는 18살쯤 되어 보였고 몸매가 호리호리했다. 큰 눈에 긴 속눈썹, 살결 또한 백설 같아 전형적인 강남의 미녀였다. 왼손에 노를 잡고 오른손으로 삿갓을 벗자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이 출렁였다. 완한 홍렬은 눈을 떼지 못한 채 감탄했다. 미모는 포성약보다 못하지만 귀엽고 천진난만한 매력이 물씬 풍기는 여인이었다. 한편 장작을 맨 사내는 30쯤 되어 보였는데 푸른색 옷의 허리에는 새끼줄을 질끈 동여맸다. 투박한 집신을 신었는데 몸집도 큼지막했고 표정 역시 무뚝뚝했다. 그가 장작을 내려놓고 멜대를 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세우자 찍하는 소리와 함께 10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묵직한 술상이 한쪽으로 약간 밀려났다. 그만한 무게가 나가는 것으로 보아 그 멜대는 쇠로 만든 것이 분명했다. 완한 홍렬은 그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막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또다시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여인이 소리쳤다. 다섯째 사형, 여섯째 사형. 같이 오시는군요. 이번에 나타난 두 사람도 예사롭지 않았다. 앞쪽에 있는 자는 허우대가 우람해 체중이 최소한 250근은 넘을 것 같았다. 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온몸에 기름때가 줄줄 흘렀다. 풀어 헤친 앞가슴에는 시커먼 털이 무성하게 나 있고 소매를 둘둘 말아 걷어붙인 팔뚝에도 털투성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허리춤에 비스듬히 꽂혀있는 한 자가량의 뾰족한 칼이었다. 어느 모로 보나 소나 돼지를 전문으로 잡는 백정 같았다. 뒤에 있는 자는 5척 단신의 양털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얼굴이 여인네처럼 야들야들했다. 그는 한 손엔 저울을, 다른 한 손엔 대나무로 엮은 소쿠리를 들고 있는 것이 장사꾼처럼 보였다. 완한 홍렬은 무공고수로 보이는 앞선 세 사람이 왜 백정과 장사치 같은 시정잡배와 호영호제하는지 내심 궁금했다. 바로 그때 쇠뭉치로 돌을 두드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곧 층계로 이어졌고 남루한 장님이 굵은 쇠지팡이를 들고 모습을 드러냈다. 나이는 40살 정도였고 얼굴에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어 보기 흉했는데 거기다가 입이 뾰족하게 튀어나왔고 턱까지 길쭉해 누가 봐도 혐오감을 느낄 만한 인상이었다. 탁자에 둘러앉아있던 5명은 그를 보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불렀다. 태형, 이리 와 앉으세요. 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들에게 물었다. 한데 둘째 사제는 아직 오지 않았나?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누군가 신발을 질질 끌며 층계를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완한 홍렬의 표정이 일순 굳어졌다. 층계 쪽을 바라보니 기름때에 전 부채가 흔들리는가 싶더니 오전에 마주친 그 꾀재재한 사내가 나타났다. 그들이 말하던 둘째 사형은 바로 그 사내였다. 완한 홍렬은 그를 보자 그가 자기 은자를 훔쳐간 도둑이란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완한 홍렬은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그들 7명은 채소 안주가 차려진 상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완한 홍렬은 저 괴인들이 초대한 손님은 얼마나 더 괴상할지 궁금했다. 얼마쯤 지났을까 계단 아래서 연부를 외는 소리가 들렸다. 초목대사가 오셨다. 그러면서 장님이 일어서자 나머지 6사람도 질서정연하게 일어나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계단 위로 올라온 승려는 40살쯤 돼 보였는데
황마로 된 승복을 입고 장작을 들고 있었다. 그 장작은 한쪽 끝이 까맣게 타 있었는데 어디에 쓰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승려와 7사람이 서로 인사를 마치자 꾀죄죄한 사내가 승려를 빈 좌석으로 안내했고 승려가 몸을 약간 구부리며 말했다. 그가 찾아왔지만 소승은 절대로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강남치렵께서 도와주신다면 소승,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장님이 말을 받았다. 섭섭한 말씀 마십시오. 대사께서 그간 우리 칠형제를 보살피고 아껴주셨으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게다가 그는 자신의 무공만 믿고 밑도 끝도 없이 대사님께 시비를 걸어왔으니 이는 모든 무리민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사께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형제들이 먼저 나섰을 것입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백 근이 넘는 코끼리나 물소가 올라오는 것처럼 계단이 우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래층에서 주인과 점원들이 펄쩍펄쩍 뛰며 들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계단이 무너져 내리겠어요. 그러나 우지직거리는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왔다. 완한홍렬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대경실색했다. 한 도인이 자기 몸무게의 10배도 넘을 것 같은 구리 항아리를 들고 성큼성큼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도인은 바로 장춘자 구척이었다. 완한홍렬은 구척이가 힐끔 쳐다보자 순간 긴장했지만 그의 눈길이 곧바로 초목대사와 7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며 한시름 놓았다. 당시 완한홍렬이 화살을 맞자마자 쓰러졌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구척이가 들고 있는 구리 항아리는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지전을 태우거나 향을 피우는 데 쓰였다. 직경은 4척이 넘었고 무게는 무려 300~400근에 가까웠다. 게다가 향기로 보아 안에 술을 가득 부은 모양이었다. 그런데도 구척이의 얼굴에는 힘들어 보이는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구척이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래층에서 주인과 점원들의 비명이 들려왔다. 그때 초목대사가 침착하게 말했다. 도형, 그냥 오시면 될 일을 소승절간의 구리 항아리는 뭐하러 들고 오셨소? 일단 앉으시오. 먼저 강남치렵을 소개해드리겠소. 구척이는 오른손으로 합장하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방금 사찰에 갔다가 대사께서 빈도를 취선루로 불렀단 말을 전해 들었소. 아무래도 친구들을 불러 모은 모양이라 생각했는데 역시 그렇군요. 강남치렵의 명성은 익히 들었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오. 초목대사가 이번에는 강남치렵을 향해 말했다. 이분이 바로 전진파의 장춘자 구도장이오. 여러분도 조남을 익히 들어왔을 것이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구척이에게 강남칠계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분은 칠엽의 우두머리, 비천 편복 가진학 대엽이요. 둘째는 묘수서생 주총, 셋째는 마왕신 한보구, 넷째는 남산초자 남이인, 다섯째는 소미타 장하생, 여섯째는 요시엽은 정금발, 그리고 7째는 원려검 한소영이요. 완한홍렬은 정신을 집중해 엿들으며 하나하나 기억해두었다. 초목대사의 소개가 끝나자 가진학이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우리 형제를 강남칠계라 부르죠. 대여빈이 하는 명칭은 가당치 않습니다. 전진칠자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고 장춘자의 정의로움은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초목대사 역시 인정이 두텁고 정의감이 강하신데 어쩌다 도장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를 봐서라도 그만 화해하심이었떨지요. 불가와 도가는 서로 가는 길이 다르지만 모두가 무림의 일맥이니 노여움을 푸시고 술이나 한잔하십시오. 그 말에 구척이가 대답했다. 빈도는 초목대사와 초면이고 아무런 원한도 없소이다. 대사가 그 2사람만 내놓는다면 직접 법화선사에 찾아가 사죄를 올릴 겁니다. 그러자 가진학이 물었다. 누굴 내놓으라는 겁니까? 빈도에게 친구 2명이 있었는데 관부와 금나라 병사들의 모함으로 비명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 사람은 오갈 데 없는 과부가 되었죠. 가대협, 당신은 그런 일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소? 그 말을 들은 완한홍렬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바람에 들고 있던 술잔이 흔들리면서 술이 쏟아졌다. 가진학이 구척이의 말을 받았다. 친구의 아내가 아니라 면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에 처했다면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자 구척이가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바로 그것이오. 그래서 초목대사에게 신세 가련한 2 과부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오.
대사는 불제자인데 어째서 그 과부들을 절간에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단 말이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 같소? 그 말을 듣자 초목대사와 강남 7괴는 아연실색했다. 엿듣고 있던 완한 홍열마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초목대사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말까지 더듬거리면서 말 조심하라고 구척이에게 엄한 경고를 날렸다. 그러나 구척이는 더욱 노기충천에 고함을 쳤다. 당신 역시 무림에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인데 어찌 감히 그런 속된 짓을 한단 말이오? 그러곤 술이 가득 담긴 수백 근의 구리 항아리를 초목대사에게 날리자 초목대사는 몸을 훌쩍 솟구쳐 항아리를 피했다. 그러자 주위에 서 있던 구경꾼들이 날아오는 항아리의 혼비백산에 우르르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소미타 장하생은 항아리 무게가 자신이 받을 만하다고 가늠했는지 급히 나아가 두 팔을 벌리며 항아리를 받아냈다. 그러자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왼발 밑에 마룻장이 푹 꺼졌다. 아래층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장하생은 몇 발짝 앞으로 나아가더니 양팔을 구부려 거세게 밀쳐내며 항아리를 구척이에게 날렸다. 구척이는 오른손을 뻗어 가볍게 받으며 비웃듯 말했다. 강남 7괴의 명성이 헛소문은 아니었군. 구척이는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초목대사에게 소리쳤다. 그 과부들에게 무슨 흑심을 품었기에 절간에 가둬둔 거지. 만약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는 물론이고 법화선사까지 끝장내버리겠다. 주총이 부채를 흔들며 말했다. 초목대사는 득도한 고승인데 어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겠소? 도장께서 소인배들이 짓거리는 헛소문을 들은 게 틀림없으니 절대 믿지 마시오. 구척이는 더욱 녹이 충천했다.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는데 그게 어찌 헛소문이란 말이오? 그 말에 강남 7괴는 모두 어리둥절했다. 초목대사가 분에 못 이겨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강남에 와서 명성을 날리고 싶은 건 알겠소. 그런데 왜 내 명예에 먹칠을 하려 드는 것이오? 가흥부 아무데나 가서 물어보시오. 내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인지. 구척이도 물러서지 않고 힘주어 말했다. 그래 좋다. 니놈이 끝까지 발뺌할 속셈으로 친구들까지 부른 모양인데 내가 안 이상 절대 물러설 순 없다. 신성한 사찰에 부녀자를 숨겨둔 것도 당치 않은 일이거늘 비명 행사한 충신들의 안 사람을 희롱하려 들다니. 이때 가진하게 끼어들었다. 도장은 초목대사가 과부들을 숨겨놨다고 하고 대사는 아니라고 하니 우리 함께 법화선사로 가서 찾아보면 누가 맞는지 금방 드러날 게 아니오. 그러자 여섯 형제가 좋다며 맞장구를 쳤다. 그 말에 구척이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소. 빈도가 이미 안팎을 다 뒤져봤소. 하지만 들어간 건 분명히 봤는데 여인은 아무데도 없었소. 그러니 저 땡추가 직접 내놓는 수밖에 없소. 그 말에 주총이 구척이를 비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둔갑술을 쓴 선녀가 틀림없소. 그러자 듣고 있던 여섯 형제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구척이는 화가 치밀어 소리쳤다. 이제 보니 날 놀리러 온 모양인데 너희 강남 7괴는 저 땡추 편이라 이거지. 가진학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전진파 고수들 눈엔 우리가 애송이에 불과하겠지만 우리 형제도 강남에선 제법 명성을 얻었습니다. 강남 7괴가 괴짜이긴 하지만 비겁한 겁쟁이는 아니오. 우린 힘만 믿고 남들을 괴롭히지 않지만 누군가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도 못 봐줍니다. 구척이가 말을 받았다. 강남 7괴의 명성이 나쁘지 않다는 건 나도 알고 있소. 그러나 이 일은 여러분과 상관없으니 끼어들지 마시오. 저 땡추와 결판을 내야 하니 여러분을 상대할 여유가 없구려. 자, 땡추. 나를 따라 나와라. 그러고는 초목대사의 팔목을 잡아 끌었고 초목대사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때 마왕신 한보구가 끼어들었다. 구도장. 정말 끝까지 이럴 거요? 구척이가 한보구를 노려보며 대들듯 말했다. 그렇다면 어쩔 거냐? 한보구가 다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초목대사를 믿소. 대사가 아니라면 아닌 것이오. 무림에서 정의롭기로 소문난 대사가 설마 도장을 속일 리 있겠소? 구척이가 대답했다. 그럼 내가 아무 근거 없이 누명을 씌운다는 말이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만약 내가 잘못 봤다면 내 눈을 파서 그대에게 주겠소. 나는 끝까지 저 땡추와 이 일을 매듭지어야겠소.
진정 여러분은 끝까지 이 일에 끼어들어야겠소? 강남 7개가 일제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구척이가 코웃음을 치며 그들에게 제의했다. 여러분 생각이 그렇다면 좋소. 일단 한 잔씩 마시고 시작합시다. 그러곤 오른손으로 구리 항아리의 밑바닥을 잡고는 입을 쫙 벌려 항아리 안에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양껏 마신 구척이가 장하생에게 항아리를 던지며 말했다. 자 드시오. 장하생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나 가슴 위로 두 팔을 벌렸다. 그런 다음 팔을 조금 뻗자 항아리가 가슴에 부딪혔다. 그러나 살이 많은 장하생의 가슴이 푹신한 방석 역할을 한 덕에 조금도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흉근에 힘을 주어 두 손으로 항아리를 감싸 안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여 꿀꺽꿀꺽 술을 마시더니 감탄했다. 술맛 한번 기막히군. 그러고는 항아리의 밑바닥을 잡고 힘껏 밀어 구척이에게 날렸다. 항아리를 받아든 구척이는 다시 술을 마신 다음 소리쳤다. 이번엔 가대영에게 올리겠소. 그러고는 가진학에게 항아리를 날렸다. 가진학은 항아리가 머리 위로 날아오는 순간 쇠지팡이 끝으로 항아리를 가볍게 받쳤다. 그러자 항아리는 마치 고개사들이 대나무 막대기로 돌리는 접시처럼 쇠지팡이 위에서 빙글빙글 맴돌았다. 그런데 갑자기 쇠지팡이가 조금씩 구부러지면서 항아리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항아리는 기울어진 상태로 떨어지지 않고 안에 있는 술만 주르르 흘러내렸다. 가진학이 흘러내리는 술을 몇 모금 마시고 나서 쇠지팡이를 살짝 옮겨 다시 한가운데를 받치고 항아리를 치작 땅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항아리가 공중을 돌며 구척이에게 날아갔다. 그러자 구척이가 또다시 항아리를 받아 술을 몇 모금 마신 다음 남산초자 남이인에게 항아리를 던졌다. 남이인은 멜대를 들어올려 날아오는 항아리를 공중에서 막았다. 그러자 땅하는 소리와 함께 항아리가 밑으로 떨어지자 얼른 한 손으로 술을 퍼내 마셨다. 그러고는 즉시 오른쪽 무릎을 꿇고 왼쪽 무릎은 세운 뒤 멜대를 지렛대 삼아 떨어지는 항아리의 밑을 튕겨 공중으로 올렸다. 그가 튕겨오른 항아리를 구척이에게 날리려고 하는 순간 요시엽은 정금발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난 장사꾼이라 공짜를 무척 좋아하지. 어디 힘 안 들이고 술 좀 마셔봅시다. 그는 남이인 곁으로 가 역시 떨어지는 항아리에서 술을 퍼내 마시고는 몸을 날려 항아리의 가장자리를 걷어찼다. 그의 몸은 화살처럼 뒤로 솟구쳤고 항아리는 반대 방향인 구척이에게 날아갔다. 항아리를 받아든 구척이가 또 술을 들이켠 뒤 이번에는 묘수서생 주총에게 항아리를 날렸다. 그러자 주총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이고 됐습니다. 소생은 무공도 시원치 않고 주량도 형편없어서 깔려 죽지 않으면 다행이오. 그렇게 주총이 엄살을 떨고 있는데 항아리는 벌써 그의 머리 위까지 날아왔다. 주총은 죽는 신용을 하며 부채를 항아리 안에 넣었다 입으로 가져갔다. 그러고는 부채를 돌려 손잡이로 항아리를 밀어 날리는데 갑자기 텅하는 소리와 함께 마룻장이 뚫리며 구멍 속으로 몸이 빠지고 말았다. 구멍 속에서 살려달라는 주총의 비명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엄살이란 걸 이미 알고 있는 터라 아무도 걱정하거나 놀라지 않았다. 그때 원려검 한소영이 땅을 찢고 제비처럼 몸을 솟구치며 말했다. 저도 한 잔 주세요. 그러더니 구리 항아리 위로 날아올라 고개를 숙여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반대편 창가로 사뿐히 내려섰다. 그녀는 검법과 경공술에는 능했지만 힘은 그다지 세지 못해 무거운 항아리가 날아오면 도저히 그것을 받아 구척이에게 날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기회를 틈타 경공술을 이용해 술을 마신 것이다. 이때 그 구리 항아리가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주루 밖으로 날아갔다. 길거리에는 많은 행인이 오가고 있으니 그것이 떨어진다면 무수한 인명피해가 날 게 분명했다. 구척이가 항아리를 받기 위해 몸을 날리려는 순간이었다. 휙하는 소리와 함께 노란 옷의 사내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사내가 휘파람을 불자 밑에 있던 황마가 길거리로 달리기 시작했다. 위층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창가로 몰려가 바라보니 공중에서 구리 항아리와 고깃덩어리 같은 게 부딪히더니 두 물체가 정확히 말등에 떨어졌다. 몇 장을 달리던 황마는 방향을 바꾸어 2층으로 올라왔다. 그 고깃덩어리는 다름 아닌 마왕신 한보구였다. 한보구는 말배의 찰싹부터 왼발은 말등장에 걸고 두 손과 오른쪽 다리는 구리 항아리를 받쳐 말 한 장 위에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단정하게 올려놓았다.
한보구는 말 위에 올라앉아 항아리에 고개를 쳐박고 술을 마신 뒤 왼쪽 어깨로 항아리를 저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껄껄 웃으며 채찍을 휘두르니 황마가 돌연 창문을 뚫고 나가 길가에 사뿐히 내려섰다. 모두가 한숨을 돌리자 구척이가 말했다. 강남 칠협은 역시 명불허전이오. 7분의 무예가 실로 뛰어나니 탐복하지 않을 수 없소. 여러분의 체면을 봐서라도 더 이상 초목대사를 괴롭히지 않겠소. 그가 불쌍한 두 과부만 내놓는다면 여기서 조용히 물러가리다. 가지나기 대답했다. 구도장. 그건 도장의 억지요. 초목대사는 수십 년간 수행을 했으며 득도한 고승으로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존경해왔소. 법화선사 역시 가흥부 제1의 불문 성지인데 어찌 부녀자를 숨기겠소. 그러나 구척이는 물러서지 않았고 또다시 나머지 강남 7개와 언쟁이 벌어졌다. 그때 갑자기 구척이의 안색이 싹 바뀌더니 소리쳤다. 이런 못된 놈들 벌써 도움을 청해놨구나. 천군만마를 데려와도 소용없다. 난 죽을 각오로 그들을 구할 것이다. 장하생이 어리둥절해 물었다. 우리 7 형제면 충분한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오? 이때 귀밝은 가지나기 수십여 명이 몰려오는 소리를 듣고 외쳤다. 다들 물러서서 무기를 잡아라. 그 말을 듣고 강남 7개가 병기를 움켜잡는데 수십여 명이 우르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뒤를 돌아보니 그들은 금나라 병사였다. 구척이는 예전부터 강남 7개의 인품을 존중했다. 이번에도 잠시 초목대사에게 속은 것이라 여기고 시종일관 예의 바르게 대했는데 갑자기 금나라 병사가 몰려오자 분기탱천에 고함을 쳤다. 초목땡추. 강남 7개. 금나라 병사를 끌고 온 주제에 감히 정의를 운우네. 그 말에 한보구가 화를 냈다. 누가 금나라 병사를 데려왔다는 것이오? 사실 그 금나라 병사는 완한홍렬의 시종들이었다. 그들은 외출한 주인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던 끝에 취선루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행여나 완한홍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달려온 것이다. 구척이가 초목대사와 강남 7개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그래 좋다. 오늘은 그냥 가지만 너희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구리 항아리를 들고 계단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가지나기 다급히 일어나 소리쳤다. 구도장. 오해하지 마시오. 구척이가 걸어가며 말했다. 오해라고? 그래도 영웅호걸인 줄 알았더니 왜 금나라 병사의 도움을 청했지? 우린 그런 적 없소이다. 내가 너처럼 장님인 줄 아느냐? 가지낙은 눈이 먼 뒤로 장님이라고 무시당하는 걸 가장 싫어했다. 장님이 어떻다는 거냐? 그가 화난 목소리로 대꾸하며 쇠지팡이를 날렸다. 구척이는 아무 대답 없이 오른손을 들어 지팡이를 잡더니 앞에 있던 금나라 병사의 정수리를 그대로 내려쳤다. 그 병사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머리통이 터져 죽었다. 구척이는 강남 7개를 훑어보며 매섭게 쏘아붙였다. 이건 본보기니 잘 봐두거라. 그러고는 소매를 날리며 내려갔다. 금나라 병사들은 동료가 맞아 죽자 구척이를 향해 창을 날렸다. 그러나 구척이는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아오는 창을 일일이 막았다. 마음이 다급해진 완한홍렬은 군사들을 진정시키고 가지낙에게 말했다. 정말 무자비한 도사군요. 자, 같이 술이나 한잔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해보는 게 어떻소? 가지낙은 그가 금나라 병사의 우두머리란 걸 눈치채고는 소리쳤다. 재수 없으니 썩 꺼져라. 완한홍렬이 당황해하고 있는데 한보구가 자기 어깨로 완한홍렬의 어깨를 밀며 윽박질렀다. 우리 대형께서 꺼지라잖아. 그 바람에 완한홍렬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강남 7개와 초목대사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제일 마지막에 내려가던 주총이 완한홍렬의 어깨를 부채로 치며 비아냥거렸다. 보쌈한 계집 말이야. 아직 안 팔렸으면 나한테 파는 게 어때? 그러면서 껄껄 웃어젖혔다. 그 말에 완한홍렬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여자가 포성약이란 게 알려지면 큰 화를 입을 게 분명했다. 이번엔 구척이가 강남 7개를 오해하고 물러갔지만 미적대고 있다간 자신이 구척이의 손에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즉시 객잔으로 발길을 재촉해 그날 밤 포성약과 함께 금국의 도성 영경으로 돌아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